이준성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원서 맨 위에 적힌 이름. 윤세아. 그 석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이 이름을 알고 있다는 확신과 동시에 왜 이 이름이 자신을 짓누르는지 전혀 설명할 수 없다는 공포. 준성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누르고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면 지금 어디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 속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시청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새벽 5시 윤세아는 아직 잠들어 있는 딸 다온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3살배기 아이의 체온이 손끝을 통해 전해지는 순간 세아는 가슴 한구석이 저려오는 걸 느꼈죠. 오늘 면접을 보러 가야 하는데 다온을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새벽 시간대라 어린이집도 보라 이모도 모두 불가능했어요. 결국 세아는 작은 아기띠를 꺼내 들고 잠든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다온이 작게 신음하며 엄마 목에 얼굴을 파묻자 세아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미안하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소리내어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반지하 집 현관을 나서자 밖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흐릿하게 번졌어요. 세아는 비가 올 것 같다는 예감에 낡은 우산 하나를 챙겨 들고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다온의 몸무게가 어깨와 허리를 짓눌렀지만 이 정도 무게는 이미 익숙했죠. 지난 3년 동안 세아는 이보다 더 무거운 것들을 견뎌왔으니까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외곽 산업단지였습니다. 거대한 물류 창고들이 줄지어 선 풍경 사이로 유리와 철근으로 만들어진 현대식 건물 하나가 우뚝 솟아 있었어요. 엘라인 로지스틱스 본사. 그 간판을 보는 순간 세아의 발걸음이 저절로 멈춰섰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죠. 엘라인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몸이 얼어붙는 이유를 세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3곳의 면접에서 떨어진 뒤였고 이번 달 월세와 다온의 분유가 그리고 다음 달 어린이집 비용까지 생각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세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온을 더욱 꽉 껴안은 채 로비 입구로 향했습니다. 로비는 예상보다 훨씬 넓고 밝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빛났고 천장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조명들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죠. 세아가 아기띠를 메고 들어서자 경비 데스크에 앉아있던 남자 2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다온에게 그리고 세아의 젖은 신발에 머물렀어요. 저기 아기를 업고 면접을 보러 오신 건가요? 한 명이 작게 속삭였지만 로비의 고요함 속에서 그 말은 너무나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세아는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6시 면접 예약했습니다. 윤세아입니다. 경비는 명단을 확인한 뒤 약간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방문증을 내밀었습니다. 세아가 그것을 받아 목에 거는 동안 복도 쪽에서 청소 카트를 밀고 오던 중년 여성이 다가왔어요. 그녀의 이름표에는 김말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얘가 신발이 다 젖었네. 잠깐만 기다려봐요. 말분은 카트에서 휴지 몇 장을 꺼내 다온의 작은 운동화를 닦아주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엄마 품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지만 그 따뜻한 손길이 세아에게는 3년 만에 처음 받는 친절처럼 느껴졌죠. 세아는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고 복도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회의실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복도 끝에 다다를 즈음 다온의 신발끈이 풀려 있는 걸 발견한 세아는 한쪽 무릎을 꿇고 아이의 끈을 다시 묶어 주었어요. 작고 귀여운 발.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아는 다온의 뺨에 입을 맞추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금방 올게. 조금만 참아줘. 하지만 시계를 보니 이미 면접 시간 5분 전이었습니다. 세아는 아이를 다시 업고 황급히 회의실 문을 열었어요. 문 너머에는 긴 타원형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테이블 끝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준성. 그는 안경을 벗은 채 눈을 감고 관자놀이를 누르고 있었어요. 밤새 회의를 한 듯 정장 재킷은 의자 등받이에 걸쳐져 있었고 셔츠 소매는 팔꿈치까지 거쳐 있었습니다. 세아가 들어서는 소리에 준성은 천천히 눈을 떴지만 시야가 흐릿했는지 몇 번 깜빡였습니다. 윤세아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극심한 편두통 때문인지 말끝이 약간 떨렸어요. 세아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준성은 세아를 바라보았지만 제대로 초점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지원서를 집어들고 기계적으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이전 직장 경력이 물류센터 계약직이라고 되어 있네요. 퇴사 이유는? 세아는 준비한 대답을 꺼내려 했지만 다온이 갑자기 작게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눈을 뜨며 낯선 공간에 놀란 듯 세아의 목을 더욱 꽉 껴안았어요. 세아는 황급히 아이를 달래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퇴사했습니다. 하지만 업무 능력에는 문제가 없었고 언제든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성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다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이 역력했어요. 세아는 그 모습을 보며 예전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야근 후 편두통에 시달리던 누군가가 자신에게 물 한 잔을 달라고 했던 순간 세아는 무의식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머리 아프시면 물이라도. 그 순간 준성의 손이 멈췄습니다. 펜을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슷한 말투로 웃던 여자. 병원 복도.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물컵을 건네던 작은 손. 그 이미지들이 파편처럼 흩어졌다가 다시 사라졌죠. 준성은 가슴이 조여오는 걸 느꼈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과 동시에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공포가 밀려왔어요. 그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면접 계속하시죠. 세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준비한 대답들을 차례로 꺼내 놓았고 면접은 20분 만에 끝났어요. 준성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말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아는 다온을 다시 꽉 안고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고 세아는 그제야 가슴에 손을 얹고 크게 숨을 내쉬었어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 준성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놓인 지원서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몇 장을 넘기다가 첫 페이지 맨 위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윤세아. 그 이름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준성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심장이 제멋대로 뛰기 시작했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직감. 이 이름을 알고 있다는 확신.
하지만 동시에 왜 이 이름이 자신을 이토록 짓누르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준성은 지원서를 내려놓고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기억의 공백. 3년 전 사고 이후 몇 달간의 시간이 그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져 있었죠. 의사들은 외상 후 기억상실이라고 했지만 준성은 늘 그 공백 속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숨어 있다고 느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공백이 처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준성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밖에는 이제 막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멀리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어가는 작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아이를 업은 여자. 준성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윤세아. 그는 작게 그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저 아침 햇살만이 차갑게 식어가는 회의실 안을 채워갈 뿐이었습니다. 면접을 마친 윤세아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외곽 다세대 주택 단지로 돌아왔습니다. 반지하 집 앞 계단을 내려가는 길, 다온이 엄마 등에서 작게 칭얼거렸어요. 아이는 긴 이동에 지쳐 보였지만 세아는 먼저 신발부터 벗겨주고 작은 양말까지 하나씩 벗겨냈습니다. 아이의 발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세아는 다온의 발을 2손으로 감싸 쥐고 입김을 불어넣었습니다. 다온아, 미안해. 엄마가 따뜻한데 데려가지 못해서. 아이는 대답 대신 엄마 품에 얼굴을 묻었고 세아는 그 작은 체온에 기대어 간신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반지하 현관문을 열자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이 집에 들어온 지 벌써 2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는 냄새였습니다. 세아는 다온을 작은 이불 위에 눕히고 부엌 쪽으로 걸어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우유 1팩, 계란 3개, 그리고 어제 먹다 남은 김밥 2줄. 세아는 냉장고 문을 닫고 벽에 붙은 달력을 올려다봤어요. 이번 달 월세 납부일까지 열흘. 통장 잔고는 13만 원. 다온의 어린이집 비용이 40만 원, 월세가 50만 원.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번 면접에서 떨어지면 다음 달을 버틸 수 없다는 걸 세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아는 재빨리 문 쪽으로 다가가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최보라. 옆집에 사는 싱글맘이자 세아에게 유일한 친구 같은 존재였죠. 보라 언니. 세아가 문을 열자 보라가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봉지 안에는 따뜻한 국밥 2그릇이 들어 있었어요. 야근 끝나고 식당 지나가는데 내 생각나더라. 면접은 어땠어? 보라의 목소리는 쿨했지만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세아는 고맙다는 말 대신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라는 더 묻지 않고 국밥 그릇을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다온이는? 방금 재웠어요. 오늘 아침부터 계속 업고 다녀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보라는 방 안쪽을 힐끗 보고는 다시 세아를 돌아봤습니다. 너 혼자 애 업고 면접 봤어? 세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도 없었죠. 보라는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앉았어요. 세아야, 이러다가 너 쓰러진다. 내가 낮에도 다온이 봐줄게. 밤에만 야간 근무 나가면 되니까. 언니도 힘들잖아요. 언니 애들도 있는데. 그래도 내가 더 급해 보여. 보라의 말에 세아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보라의 도움 없이는 버틸 수 없다는 걸 세아도 알고 있었어요. 2 사람은 말없이 국밥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세아는 그제야 오늘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죠.
저녁을 먹고 난 뒤 보라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내일 낮에 다온이 데리고 올게. 너 쉬어. 고마워요, 언니. 보라가 나간 뒤 세아는 설거지를 하고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다온이 자고 있는 이불 옆에 앉아 아이의 잠든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작고 평화로운 얼굴. 이 아이만은 행복하게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아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거실로 나왔어요. 오래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채널을 돌리다가 경제 뉴스가 나오는 화면에서 손이 멈췄어요. 화면 속에는 거대한 물류창고 앞에서 기자 회견을 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이준성이 서 있었죠. 엘라인 그룹은 이번 분기 실적 발표에서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세아는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 준성의 얼굴, 냉정하고 단정한 표정, 새해 전 자신과 함께 웃던 그 얼굴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세아는 리모컨을 집어 던지듯 채널을 돌렸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지만 세아는 그것을 억지로 눌러 담았어요. 엘라인. 이 이름만 들어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3년 전 지방 국립대를 졸업하고 계약직으로 입사했던 자신. 물류센터 안전 개선 프로젝트를 담당하며 당시 전무였던 준성과 야근을 함께하던 날들. 그는 자신에게 처음으로 당신의 생각이 옳습니다라고 말해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그의 외로움과 상처를 알아본 유일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서율의 협박, 위조된 서류, 그리고 교통사고. 세아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날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뱃속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혼자 결정했던 순간,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저 사라졌죠. 세아는 텔레비전을 끄고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반지하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뿐이었어요. 세아는 그 좁은 시야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8시쯤이었을까요? 세아는 다온에게 우유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반지하 계단 위쪽에서 낯익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이힐 소리, 또각또각, 규칙적이고 냉정한 리듬. 세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섰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하이힐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 세아는 재빨리 다온을 안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불을 끄고 현관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우산을 든 여자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이서율. 서율은 반지하 문 바로 앞까지 내려왔습니다. 세아의 집 현관에서 불과 3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였어요. 세아는 숨을 죽였습니다. 다온이 칭얼거리려 하자 재빨리 아이의 입을 손으로 막았죠.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서율에게도 들릴 것 같았습니다. 서율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좁은 반지하 골목, 녹슨 자전거, 쌓여있는 쓰레기 봉투들. 그녀의 시선이 세아의 현관문 쪽으로 향했고 세아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서율은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냉소 어린 표정으로 주변을 훑어본 뒤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여전히 숨어 사네. 서율의 목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보고 하는 투였어요. 세아는 문틈 사이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걱정 마. 계속 지켜볼 테니까. 어차피 나올 곳은 정해져 있어. 서율은 그 말을 끝으로 다시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멀어지고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세아는 움직이지 못했어요. 다운을 아는 채 그저 어둠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세아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밖을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서율이 다녀간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죠. 계단 위에 떨어진 빗방울 자국, 그리고 공기 중에 남은 차갑고 날카로운 향수 냄새. 세아는 현관문을 잠그고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운을 이불 위에 눕히고 한참 동안 아이의 잠든 얼굴만 바라봤어요. 여전히 감시당하고 있구나. 세아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며 창문 커튼을 더욱 꽉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라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세아가 문을 열자 보라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세아야, 이거 봐. 보라가 보여준 화면에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이 떠 있었습니다. 제목은 엘라인 로지스틱스 로비 CCTV 영상 디귿디귿었어요. 세아는 화면을 내려다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영상 속에는 자신이 찍혀 있었습니다. 로비 계단을 급히 내려가는 뒷모습, 다운의 신발이 벗겨질 정도로 서두르는 모습, 그리고 뒤를 돌아보며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한 두려움에 가득 찬 표정. 댓글들이 주르륵 달려 있었습니다. 누가 쫓아오기라도 한 건가요? 저 여자 왜 저렇게 급해? 애 엄마가 저러면 안 되는데. 세아는 휴대폰을 보라에게 돌려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보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세아야, 너 혹시 누구한테 쫓기는 거야? 세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어요. 자신은 여전히 쫓기고 있었고 감시당하고 있었으며 언제 다시 무너질지 모르는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세아는 보라를 향해 억지로 웃어 보이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언니. 그냥 면접 시간에 늦을까봐 급했던 거예요. 보라는 세아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죠. 세아가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요. 윤세아는 어둠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자꾸만 과거가 떠올랐어요. 3년 전 자신이 처음 엘라인 로지스틱스 물류센터에 계약직으로 입사했던 날. 28살의 세아는 지방 국립대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수십 번의 면접을 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세아는 처음으로 자신의 미래가 조금은 밝아질 거라 믿었죠. 물류센터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복잡했습니다.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하루 종일 화물을 옮기고 분류하고 포장했어요. 세아는 안전관리 파트에 배치되어 현장 안전 점검과 사고 예방 매뉴얼을 정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일은 고됐지만 세아는 성실하게 해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석 달쯤 지났을 때 본사에서 안전 개선 프로젝트 팀이 꾸려졌습니다. 그룹 차원에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규모 작업이었죠. 프로젝트 책임자로 당시 전무였던 이준성이 직접 현장에 내려왔어요. 세아는 처음 준성을 봤을 때 그가 생각보다 젊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30살. 재벌가 출신답게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눈빛만큼은 피곤해 보였어요. 현장 데이터 정리는 누가 맡고 있습니까? 준성이 회의실에서 물었을 때 팀장이 세아를 가리켰습니다. 윤세아 씨가 맡고 있습니다. 준성은 세아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세아의 얼굴에 잠깐 머물렀고 세아는 긴장한 채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준성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료 정리가 엉망입니다. 다시 해오세요. 세아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밤을 새워 정리한 자료였는데 한마디로 부정당한 기분이었죠. 하지만 세아는 참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다시 자료를 처음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준성은 까다로웠고 완벽주의자였으며 세아가 제출하는 자료에 늘 문제를 지적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세아는 그가 싫지 않았습니다. 그의 지적이 정당했고 그가 원하는 기준이 명확했으며 무엇보다 그는 자신도 같은 시간만큼 일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야근을 마치고 나오는데 준성도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잠깐 멈춰 섰어요. 아직 안 들어가셨어요? 세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성은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데이터를 다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 정리한 부분이 있었나요? 준성은 세아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아닙니다. 당신이 정리한 건 정확했습니다. 제가 확인하는 건 습관입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야근 후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함께 먹고 현장 점검을 같이 돌며 때로는 안전 매뉴얼 개선안에 대해 밤새 토론하기도 했죠. 세아는 준성이 겉으로는 냉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직원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준성도 세아의 성실함과 진심을 알아봤어요. 당신의 생각이 옳습니다. 준성이 처음으로 그렇게 말했을 때 세아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의견을 인정해 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세아에게는 큰 위로였어요. 그렇게 6달이 흘렀습니다. 프로젝트가 거의 마무리될 즈음 준성이 세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녁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일 말고 그냥. 세아는 놀라서 준성을 돌아봤습니다. 그의 귓가가 살짝 붉어져 있었어요. 세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물류센터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처음으로 일 이야기가 아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성은 재벌가 출신이지만 늘 능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왔다고 했고, 세아는 지방에서 올라와 혼자 모든 걸 감당하며 살아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세아가 물었을 때 준성은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외롭습니다. 항상. 그 순간 세아는 알았습니다. 자신도 똑같이 외로웠다는 것을요.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비밀스럽게, 조심스럽게. 회사에서는 철저히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를 유지했지만 퇴근 후에는 서로의 유일한 위로가 되었죠. 준성은 세아에게 당신과 함께 있으면 숨을 쉴 수 있다고 말했고, 세아는 준성에게 저도 그래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준성이 본사로 복귀할 즈음 그룹 내부에서 경영권 승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명예회장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준성과 그의 이복 누나 이서율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서율은 준성보다 5살 많았고 그룹 전략 본부장으로 일하며 오랫동안 회장의 신임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준성의 성과가 눈부시게 쌓이면서 서율의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서율은 결심했습니다. 동생을 무너뜨려야 내가 산다. 서율은 조용히 준성 주변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윤세아라는 이름을 발견했어요. 계약직 직원, 지방대 출신, 집안 배경 없음. 서율에게는 완벽한 약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세아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윤세아 씨? 저는 엘라인 그룹 전략본부 이서율입니다. 잠깐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세아는 긴장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세아는 본사 근처 호텔 라운지에서 서율을 만났어요. 서율은 완벽한 정장 차림으로 냉정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세아가 자리에 앉자 서율은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준성이와 사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세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율은 그 반응을 확인하고 작은 가방에서 서류 2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거 보세요. 첫 번째 서류는 혼전 계약서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식 문서처럼 보였고 회장의 도장까지 찍혀 있었어요. 내용은 윤세아와 이준성의 결혼을 그룹 차원에서 승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아는 놀라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서율이 2번째 서류를 내밀었어요. 파혼 합의서. 그리고 이건 당신이 그 결혼을 포기하고 금전적 보상을 받는다는 합의서입니다. 세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 승인 서류와 파혼 합의서를 동시에. 서율은 차갑게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선택하세요. 첫 번째 서류를 믿고 준성과 결혼하겠다고 고집부리면 저는 당신을 집안을 노리는 불륜녀로 만들 겁니다. 2번째 서류에 서명하고 조용히 사라지면 적어도 당신 인생은 지켜질 거예요. 이건 협박이잖아요. 세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서율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협박이 아니라 제안이에요. 윤세아 씨, 당신 같은 배경으로는 이 가문에 들어올 수 없어요. 준성이 당신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는 지금 경영권 승계 전쟁 한가운데 있어요. 당신 때문에 그가 무너지는 걸 원해요? 세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율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세아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준성 씨한테 직접 물어볼게요.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서율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그날 이후 세아의 일상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세아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누군가 익명으로 준성 전무의 불륜 상대라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세아는 준성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준성은 갑자기 해외 출장을 떠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세아는 퇴근길에 버스를 탔습니다. 빗길이었어요. 버스가 외곽 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 뒤에서 큰 차량이 바짝 붙어 따라왔습니다. 세아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그게 현실이 될 줄은 몰랐죠. 갑자기 뒤에서 충격이 왔습니다. 버스가 휘청거렸고 승객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세아는 좌석에서 튕겨나가 바닥에 넘어졌고 머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정신을 잃기 직전 세아는 창밖으로 검은색 승합차가 유유히 빠져나가는 걸 봤어요. 세아는 외곽 응급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깨어났을 때 의사가 말했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임신 사실은 아셨나요? 세아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을요. 병원 침대에 누워 세아는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작은 생명이 자신의 몸속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준성의 아이. 세아는 눈물이 났지만 동시에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 바로 그날 밤 세아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엘라인 그룹 비서실이었어요. 윤세아 씨, 사고 치료비는 회사에서 부담하겠습니다. 대신 준성 전무와의 관계를 즉시 정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손해배상 청구 예정액 5억 원. 세아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5억.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었어요. 그리고 세아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다는 것을요. 사고도 협박도 모두.
세아는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저 사라졌어요. 휴대폰을 버리고 새 번호를 만들고 외곽 반지하 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아이를 낳았죠. 같은 시각 본사 지하 주차장에서 준성도 사고를 당했습니다.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준성이 차에 타려던 순간 누군가의 차량이 고속으로 돌진해 왔어요. 준성은 두개골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몇 달 뒤 준성이 깨어났을 때 의사가 말했어요. 기억에 일부 공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준성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최근 몇 달간의 기억이 단편적으로 사라져 있었어요. 그리고 병실에 찾아온 서율이 말했습니다. 준성아, 내가 사귀던 여자 윤세아. 그 여자가 너를 배신했어. 돈을 들고 사라졌다고. 준성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율이 내민 서류들 위조된 파혼 합의서,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세아가 갑자기 퇴사하고 연락이 끊긴 기록을 보자 준성은 무너졌어요. 사랑의 기억은 흐릿했지만 배신감만은 또렷했습니다. 준성은 세아를 찾지 않았습니다. 아니, 찾을 수 없었어요. 기억 속에서 그녀는 이미 자신을 떠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세아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서류 전형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2차 면접은 오는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마이너스 엘라인 로지스틱스 인사팀. 세아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합격. 2차 면접.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였죠. 하지만 기쁨보다는 불안이 먼저 밀려왔어요. 다시 그 건물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 다시 준성을 마주할 수도 있다는 것. 세아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재면접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오후 시간이라 다운을 어떻게든 맡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세아는 동네 어린이집 교사 장아린에게 연락했습니다. 하린은 세아보다 3살 어렸지만 늘 다운을 예뻐해주는 따뜻한 사람이었죠. 언니, 오늘 오후에 급한 일이 있어서 다운이 좀 봐줄 수 있을까? 당연하죠. 제가 오늘 오후에 마침 쉬는 날이에요. 같이 가다가 어린이집 근처에서 다운이 받을게요. 세아는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할인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번 면접도 포기해야 했을 테니까요. 목요일 오후 세아는 다운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할인이 약속 장소인 엘라인 본사 근처 카페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인은 다운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운아, 이모한테 와. 다운이 할인에게 달려갔고 할인은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세아는 다운의 작은 가방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간식이랑 물 다 넣어뒀어. 그리고 다운이가 낯선 데 가면 조금 긴장할 수도 있으니까. 괜찮아요, 언니. 저 다운이랑 친하잖아요. 면접 잘 보고 와요. 세아는 다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회사 건물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할인이 다운을 안고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세아는 작게 손을 흔들어주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지난번처럼 밝고 넓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침이 아니라 한낮이어서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직원들이 오가고 택배 기사들이 화물을 나르고 방문객들이 데스크에서 방문증을 받고 있었습니다. 세아는 그 사이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잠깐만요. 세아가 돌아보니 할인이 다운을 안고 로비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세아는 깜짝 놀라서 다가갔어요. 할인아,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다운이가 목걸이를 떨어뜨렸는데 제가 못 찾겠어서요. 혹시 언니 가방에. 할인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다온이 갑자기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목을 만지작거리며 울먹였어요. 목걸이가 없어진 걸 알아챈 거였죠. 세아는 황급히 다온을 안아들고 아이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다온아, 괜찮아. 엄마가 찾아줄게. 울지 마. 하지만 다온은 계속 울었고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이쪽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세아는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아이를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세아는 무릎을 꿇고 다온의 눈높이에 맞춰 말했어요. 다온아, 엄마가 꼭 찾아줄게. 약속? 이리 와서 엄마 가방 볼래? 세아가 가방을 뒤지는 동안 할인도 함께 바닥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계단 틈 사이에 끼어 있던 작은 펜던트를 발견했어요. 언니, 여기 있어요. 할인이 펜던트를 주워들고 세아에게 건넸습니다. 은색 체인에 매달린 작은 펜던트. 특이한 선과 각도로 이어진 디자인이었어요. 할인은 그것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디자인 되게 예쁘다. 이거 어디 거예요? 수제품 같은데? 세아는 펜던트를 받아 다온의 목에 다시 걸어주며 대답했습니다. 응, 예전에 선물 받은 거야. 누구한테요? 되게 독특한 디자인인데 어디선가 본 것 같기도 하고. 세아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온을 꽉 안아주고 할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어요. 할인은 다온을 다시 안아들고 로비를 나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그나저나 여기 회사 진짜 크네요. 언니 면접 파이팅. 할인과 다온이 로비를 나가고 세아는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세아는 몰랐어요. 그 순간 로비 반대편에서 누군가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이준성이었습니다. 준성은 회의를 마치고 로비를 지나가던 중이었어요. 그는 우연히 계단 근처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를 봤습니다. 윤세아. 지난주 면접을 봤던 그 여자. 준성은 발걸음을 멈췄어요. 세아가 아이의 목에 무언가를 걸어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목걸이. 작은 펜던트가 아이의 목에서 반짝였어요. 준성은 그것을 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울렸고 손끝이 저릿해졌죠. 저 디자인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준성은 눈을 가늘게 뜨고 펜던트를 더 자세히 보려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세아와 아이 그리고 함께 있던 젊은 여자가 로비를 나가는 모습을 지켜본 뒤 준성은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그 펜던트의 이미지가 계속 맴돌았어요. 회장실에 도착한 준성은 책상에 앉아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편두통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통증과 함께 무언가가 떠오르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떤 선들, 곡선과 직선이 교차하는 형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중요한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죠.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고 오태오 차장이 들어왔습니다. 태오는 조심스럽게 태블릿 하나를 준성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회장님, 말씀하신 자료 정리했습니다. 무슨 자료? 사고 전 개인 프로젝트 자료요. 회장님께서 지난주에 복구 안 된 파일 있으면 찾아보라고 하셨잖습니까? 준성은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일주일 전 자신이 태호에게 3년 전 자료를 찾아보라고 부탁했던 것을요. 기억의 공백 때문에 사라진 시간들을 복원하고 싶었던 겁니다. 백업 서버에서 CCTV 영상이랑 디자인, 스케치 폴더 몇 개 건졌습니다. 대부분 손상됐는데 일부는 복구 가능했어요. 고맙네. 두고 가게. 태호가 나가고 준성은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폴더를 열자 여러 파일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대부분 업무 관련 자료였지만
맨 아래에 개인 프로젝트 최종이라는 제목의 영상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준성은 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3년 전의 자신이 나타났습니다. 화면 속 준성은 지금보다 조금 더 젊어 보였고 표정도 부드러워 보였어요.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종이 위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 거야. 화면 속 준성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작게 웃었어요. 세아에게 줄 마지막 선물. 반지 디자인인데 보통 하트 모양은 너무 흔하니까 뭔가 다른 걸 만들고 싶었어. 준성의 손이 종이 위를 움직였습니다. 선이 그어지고 곡선과 직선이 교차했어요. 특이한 각도. 일반적인 반지 디자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화면 속 준성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스케치를 완성하고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이 정도면 좋아하겠지? 영상이 끝났습니다. 준성은 태블릿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려 했지만 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너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세아. 화면 속 자신이 분명 세아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반지 디자인. 조금 전 로비에서 본 펜던트와 똑같은 선들이었습니다. 준성은 종이를 한 장 꺼내 들고 무의식적으로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곡선, 직선, 각도, 손끝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마치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완성된 스케치를 보는 순간 준성은 알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바로 그때 준성의 이메일에 새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장아린. 본문에는 간단한 사과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실수로 잘못 보낸 파일입니다. 삭제 부탁드립니다. 마이너스 어린이집 교사 장아린. 준성은 첨부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그것은 로비 CCTV 영상이었어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화면에는 며칠 전 로비 계단이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계단 위쪽에서 윤세아가 아이를 안고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세아는 평범하게 걷고 있었지만 갑자기 멈춰 섰어요. 화면 반대편에서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서율. 세아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공포. 그것은 명백한 공포였어요. 세아는 아이를 더 꽉 껴안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전력으로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신발이 벗겨질 정도로 급하게,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처럼. 그리고 화면 속 서율은 그 모습을 보며 냉소를 띤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준성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세아가 서율을 보고 도망쳤습니다. 그것도 공포에 질린 채로. 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준성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반지 디자인, 펜던트, 그리고 서율을 피해 도망치는 세아. 이 모든 조각들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지만 아직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준성은 태블릿을 다시 들고 영상을 반복해서 재생했습니다. 세아의 표정, 서율의 냉소, 그리고 벗겨지는 아이의 신발. 준성은 화면을 멈추고 세아의 얼굴을 확대했어요. 저 표정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본능. 누군가로부터 자신과 아이를 지키려는 필사적인 몸짓이었어요. 준성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태호 차장, 지금 당장 회장실로 올라오게. 그리고 누나 일정 확인해줘. 오늘 어디 있는지. 준성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3년 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율에 대한 신뢰, 세아에 대한 오해, 그리고 자신의 기억 공백 속에 숨겨진 진실.
준성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직접 확인해야 할 때였습니다. 이준성은 오후 회의를 마치고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태호가 정리해둔 자료들이 쌓여 있었어요. 의료 기록, 사고 당시 운전기사 진술서, 보험 처리 내역, 그리고 3년 전 백업 파일들. 준성은 그것들을 하나씩 펼쳐놓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자신의 의료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3년 전 본사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두개골 골절, 뇌진탕, 그리고 부분 기억상실. 사고 날짜는 10월 15일 오후 6시 30분. 준성은 그 날짜를 손으로 짚으며 다음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윤세아의 사고 기록이었습니다. 태호가 별도로 구해온 자료였죠. 외곽도로에서 발생한 버스 추돌 사고, 경미한 뇌진탕과 타박상. 사고 날짜는 10월 15일 오후 7시 10분. 준성의 손이 멈췄습니다. 같은 날, 40분 차이. 우연일까요? 준성은 두 서류를 나란히 놓고 보험 처리 내역을 확인했어요. 자신의 사고를 처리한 보험사는 한빛 손해보험. 세아의 사고를 처리한 보험사도 한빛 손해보험. 그것도 같은 지점, 같은 담당자였습니다. 준성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겹쳐 있었어요. 준성은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자신의 사고 당시 목격자 진술서.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목격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이었고 퇴근 시간이었는데도 말이죠. 운전기사의 진술서를 읽었습니다. 급작스럽게 차량이 돌진해 왔으나 번호판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사고 처리를 담당한 법무팀 담당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문상호 부장. 준성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문상호. 서율의 측근이자 그룹 내 모든 민감한 사안을 처리하는 사람. 준성은 재빨리 세아의 사고 서류를 다시 확인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도 똑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문상호. 두 사건을 모두 문상호가 처리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보험사, 같은 담당자.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준성은 책상에 양손을 짚고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무언가 거대한 조작이 있었다는 직감. 그리고 그 중심에 서율이 있다는 확신. 준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빌딩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사무실은 점점 고요해졌습니다. 준성은 시계를 확인했어요. 밤 9시. 이제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했을 시간이었죠. 준성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태호 차장, 아직 있나? 네, 회장님. 모두 퇴근시키게. 오늘 밤 야간 회의는 취소야. 나 혼자 정리할 일이 있어. 알겠습니다. 10분 뒤 사무실은 완전히 비었습니다. 준성은 회장실 문을 잠그고 책상 서랍을 열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서랍이 아니라 회장 비서실 서랍이었습니다. 명예회장이 건강 악화로 입원한 뒤 서율이 비서실 업무를 대행하고 있었죠. 그리고 준성은 알고 있었어요. 서율이 중요한 서류를 어디에 보관하는지. 첫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일반 업무 서류들. 두 번째 서랍. 재무 관련 자료들. 세 번째 서랍을 열려는 순간 잠겨 있다는 걸 알았어요. 준성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월권이었죠.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준성은 책상 서랍에서 비상용 열쇠 세트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예전에 준 것이었어요. 만약 내가 없을 때 급한 일이 생기면 쓰라고 했던 열쇠. 준성은 그것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검은색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준성은 그것을 꺼내 들고 천천히 펼쳤습니다. 첫 장, 혼전 계약서, 윤세아와 이준성의 결혼을 그룹이 승인한다는 내용. 회장의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준성은 그것이 위조라는 걸 단번에 알아챘어요. 도장의 각도가 미묘하게 틀려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 파혼 합의서. 윤세아가 금전적 보상을 받고 이준성과의 관계를 정리한다는 내용. 세아의 서명이 있었지만 준성은 그것도 위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필체가 너무 깔끔했습니다. 겁에 질린 사람이 쓴 글씨가 아니었죠. 세 번째 장, 준성은 숨을 멈췄습니다. 손으로 쓴 메모였어요. 서율의 필체였습니다. 10월 15일 오후 7시 버스 사고 처리 완료. 병원 이송 확인. 문상호 담당. 그 아래에 또 다른 메모가 있었어요. 10월 15일 오후 6시 30분 주차장 사고 처리 완료. 준성 병원 이송. 기억 손상 확인 필요. 준성은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것이었어요. 서율이 직접 지시한 사고, 세아를 제거하기 위한 사고, 그리고 자신의 기억을 지우기 위한 사고. 준성은 다음 서류를 넘겼습니다. 사고 보고서. 윤세아의 이름이 붉은 펜으로 줄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임신 가능성 확인 필요. 절대 준성과 접촉 금지. 준성은 그 글을 읽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임신. 세아가 임신했었다는 건가요? 그럼 지금 세아가 키우고 있는 아이는? 준성은 더 이상 생각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3년 동안 자신은 무엇을 한 걸까요? 세아를 배신자로 여기고 미워하고 잊으려 애쓰는 동안 세아는 혼자 아이를 낳고 키워왔던 겁니다. 준성은 휴대폰을 꺼내 들고 서류를 하나씩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조 계약서, 파혼 합의서, 사고 지시 메모, 보고서. 모든 증거를 빠짐없이 찍었어요. 그리고 파일을 암호화해서 안전한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준성은 서류를 다시 파일에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회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성은 화들짝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서율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뭐 하는 거야? 서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준성은 재빨리 파일을 서랍 위에 올려놓고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야근하고 있었어. 누나는 왜 여기 와? 서율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책상 위를 훑었고 준성의 손에 들린 휴대폰을 향했어요. 서율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돼서. 요즘 내가 이상하더라. 이상한 게 뭐가 이상해? 윤세아, 그 여자 때문에 흔들리는 거 아니야? 준성은 숨을 멈췄습니다. 서율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세아의 재지원, 그리고 자신이 그녀를 신경 쓰고 있다는 것까지. 준성은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서류 전형 합격자 중 한 명일 뿐이야. 서율은 준성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책상 쪽으로 다가와 서랍을 내려다봤어요. 준성은 긴장했습니다. 혹시 서랍이 열려 있다는 걸 눈치챘을까요? 준성아. 서율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이름 다시 떠올린 거야? 준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율은 준성의 침묵을 확인이라고 받아들인 듯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3년 전 일은 다 끝난 거야. 그 여자는 너를 배신했고 돈을 받고 떠났어. 넌 그걸 잊어야 해. 내가 정말 그걸 믿어야 할까? 준성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서율은 준성을 돌아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넌 기억을 잃었잖아.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동안 내가 너를 지켰어.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켰다고? 아니면 조작했다고? 서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준성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말을 이었어요. 누나, 나한테 숨긴 거 없어? 숨긴 거? 무슨 소리야? 세아가 왜 도망갔는지, 왜 그렇게 무서워하는지, 그리고 왜 나는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지. 서율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준성아, 내가 안정되어야 그룹도 산다. 내가 그 여자 때문에 흔들리면 경영권 승계도 무너져. 그걸 원해? 그게 답은 아니잖아. 그게 현실이야. 서율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책상 위를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준성을 향해 마지막 경고를 던졌어요. 그 여자 지금 어디 사는지 알아? 외곽 반지야. 애 하나 키우면서 편의점 알바하고 있더라. 불쌍하지? 하지만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그 여자가 선택한 삶이야. 준성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서율이 이미 세아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어디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심지어 아이까지. 그리고 그것을 무기로 삼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누나. 준성이 낮게 불렀습니다. 더 이상 그녀를 건드리지 마. 서율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건드린다고? 난 아무것도 안 해. 그저 지켜볼 뿐이야. 내가 무슨 선택을 하는지. 서율은 그 말을 끝으로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준성은 그제야 긴장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준성은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촬영한 파일들은 안전하게 저장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원본 서류였습니다. 서율이 의심하기 전에 서류를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했죠. 준성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태호 차장, 아직 건물에 있나? 네, 회장님. 주차장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회장실로 와. 급한 일이야. 5분 뒤 태호가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준성은 파일을 건네며 설명했어요. 이거 비서실 서랍에 다시 넣어야 해. 누나가 눈치채기 전에. 태호는 파일을 받아들고 준성을 돌아봤습니다. 회장님, 이게. 알아. 위험한 거 알아. 하지만 증거야. 누나가 뭘 했는지 증명하는.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심스럽게 비서실로 향했습니다. 준성은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몇 분 뒤 태호가 돌아왔습니다. 다시 넣어뒀습니다. 자물쇠도 잠갔고요. 고맙네. 태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준성은 책상 위에 펼쳐진 자료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사고 기록, 보험 서류, 의료 기록. 모든 증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서율의 조작, 그리고 세아를 향한 계획된 폭력. 외부 변호사를 붙여야겠어. 그룹 내부 사람은 믿을 수 없어. 그리고 수사관도 필요해. 비공식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제가 아는 사람 있습니다. 전직 검사 출신인데 지금은 개인 사무소 운영하고 있어요. 연락 가능해? 네, 내일 아침에 바로 연락해 보겠습니다. 준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다시 바라봤어요.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어딘가에서 세아도 이 밤을 보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호 차장? 네. 내가 그녀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겠어. 누군가가 우리의 시간을 잘라버렸어. 우리 사이에 칼을 꽂고 기억을 지우고 진실을 왜곡했어.
태호는 조용히 준성의 말을 들었습니다. 준성은 주먹을 꽉 쥐며 말을 이었어요. 이제 바로잡을 거야. 누가 뭘 했는지, 왜 했는지 전부 밝혀낼 거야. 그리고 세아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거야. 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준성은 작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희망. 진실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세아를, 그 아이를 자신의 삶으로 다시 불러올 수 있다는 희망. 하지만 동시에 준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서율과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자신도 상처받을 거라는 것을.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다면 그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었으니까요. 준성은 책상 위 자료들을 정리하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겠다고. 세아를, 그리고 진실을. 다음 날 아침, 이준성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지만 오히려 머리는 더 맑았어요. 어제 발견한 증거들, 그리고 서율과의 대화.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준성은 회장실에 앉아 태호가 연결해준 외부 변호사와 첫 통화를 나눴어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움직이면 방어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준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서율이 먼저 선수를 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움직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룹 내부에서 서율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강했고 이 사진 대부분이 서율 편이었어요. 통화를 마치고 준성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빌딩 유리창에 반사되어 눈부셨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호였습니다. 회장님, 지금 포털 뉴스 확인해 보세요. 급한 일입니다. 준성은 재빨리 노트북을 열고 포털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메인 화면에 떠 있는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엘라인 그룹 후계자 이준성, 기억장애로 경영 능력 논란. 준성은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3년 전 교통사고 후 부분 기억상실을 겪고 있는 이준성 씨 34가 엘라인 그룹의 차기 경영자로 거론되면서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씨는 현재도 편두통과 기억 공백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과거 연인과 관련된 사생활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기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익명의 내부 제보자는 이준성 전무는 최근 퇴사한 전 직원을 재면접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개인 감정과 회사 업무를 분리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준성은 기사를 끝까지 읽고 천천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서율이었어요. 이건 명백한 서율의 작품이었습니다. 자신이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는 걸 눈치채고 먼저 선수를 친 겁니다. 언론 플레이. 자신의 경영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동시에 세아와의 관계를 사생활 문제로 포장해서 약점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준성은 휴대폰을 들고 태호에게 전화했습니다. 태호 차장, 이 기사 누가 썼는지 확인 가능한가? 이미 확인했습니다. 경제부 기자인데 과거에도 서율 본부장님과 가까운 관계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예상했던 대로네. 준성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은 아니었어요. 서율은 늘 이런 식으로 움직여 왔으니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오전 10시 준성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비서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회장님,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본관 대회의실입니다. 누가 소집했나? 서율 본부장님께서 명예회장님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준성은 전화를 끊고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이사회. 서율이 공개적으로 자신을 압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사로 여론을 흔들고 이사회에서 경영 능력을 공격하는 전략. 준성은 이제 선택해야 했어요. 방어할 것인가 아니면 정면으로 맞설 것인가. 같은 시각 외곽 반지하 집에서 윤세아도 같은 기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보라가 휴대폰을 들고 와서 보여준 거였어요. 세아야, 이거 너랑 관련 있는 거 아니야? 세아는 화면을 내려다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기사 속에 나온 과거 연인, 퇴사한 전 직원. 그게 자신을 말하는 거라는 걸 단번에 알아챘어요. 서율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언니나 어떡하지? 세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라는 세아의 어깨를 꽉 잡으며 말했어요. 세아야,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 싸워야 해. 어떻게? 난 아무것도 없는데. 증거도 돈도 아무것도. 그래도 진실은 있잖아. 내가 겪은 일들, 그게 전부 증거야. 세아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보라의 말이 맞았어요. 이제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습니다. 서율이 이렇게 나온 이상 자신도 맞서야 했어요. 세아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보라가 알려준 법률구조공단 전화번호를 찾았어요. 세아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구조공단입니다. 저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어떤 사안이신가요? 세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까요? 3년 전 협박, 교통사고, 위조 서류,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진 감시와 공포. 세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요. 그리고 교통사고 관련해서도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갈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세아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한 거였어요. 3년 동안 혼자 버텨왔지만 이제 더 이상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아는 다운을 보라에게 맡기고 법률구조공단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건물 3층에 위치한 사무실. 세아는 대기실에서 한참을 기다렸어요. 긴장 때문에 손바닥에 땀이 났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윤세아 씨? 젊은 남자가 문을 열고 세아를 불렀습니다. 정민우, 37살의 무료 변호사. 세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앉으세요.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세아는 의자에 앉아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3년 전 엘라인에서 일했던 것, 준성과의 관계, 서율의 협박, 위조 서류, 교통사고, 그리고 임신과 출산까지. 말을 하는 동안 눈물이 났지만 세아는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민우는 메모를 하며 세아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아가 이야기를 마치자 고개를 들어 물었어요. 증거가 있나요? 당시 문자 메시지나 통화 기록이나 아니면 증인이라도? 세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휴대폰을 버렸어요. 그때 너무 무서워서 모든 걸 지우고 싶었어요. 민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증거가 없으면 법적으로 싸우기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가 대기업 임원이라면요. 세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자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재벌가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민우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병원 기록은 남아있을 겁니다. 사고 당시 치료받은 기록, 임신 확인 기록, 그리고 회사 출입 기록도 있을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진실이 당신 편이라는 겁니다. 세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윤세아 씨, 혼자만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합니다. 저와 함께 해보시겠어요? 세아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민우는 서류를 꺼내 세아에게 건넸습니다. 일단 병원 기록부터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 보험 처리 내역도 필요해요. 제가 공문을 보내서 받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아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같은 시각 엘라인 그룹 본관 대회의실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에 이사진 10여 명이 앉아 있었고 준성은 그 중앙에 앉아 있었어요. 서율은 준성의 반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 대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어요. 휠체어를 탄 노인이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도원 명예회장, 준성과 서율의 아버지였습니다. 준성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명예회장은 건강 악화로 1년째 병원과 집을 오가며 요양 중이었어요. 이사회에 직접 참석한 건 거의 2년 만이었습니다. 아버님, 준성이 다가가려 했지만 명예회장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 테이블 맨 끝자리로 향했어요. 간병인이 휠체어를 밀어주었고 명예회장은 천천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작하게. 명예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서율이 자료를 펼치며 회의를 시작했어요. 오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관련해 그룹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서율은 준성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이준성 전무의 건강 상태와 경영 능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3년 전 사고 이후 기억장애가 지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개인 감정이 업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내부 증언도 있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준성은 침묵을 지켰어요. 서율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제안합니다. 이준성 전무의 경영권 승계를 당분간 보류하고 그룹 경영은 전략본부에서 대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한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실질적인 경영을 맡게 되는 겁니까? 서율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서율의 의도가 명확했어요. 준성을 밀어내고 자신이 그룹을 장악하겠다는 것. 준성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그때 명예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준성? 모두의 시선이 준성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명예회장이 물었어요. 내 생각은 어떤가? 준성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명예회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능력을 의심받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도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성은 서율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개인 사생활은 경영 능력과 무관합니다. 그리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제 선택에 대해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명예회장이 물었습니다. 진실? 무슨 진실을 말하는 건가? 준성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3년 전 일입니다.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예회장은 준성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좋네. 그렇다면 내게 시간을 주겠네. 하지만 준성, 명심하게. 이 그룹은 개인 감정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야. 진실을 찾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회사를 지키는 거야. 누구의 손을 잡을 것인지 신중히 선택하게. 준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준성은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태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시간을 벌었네. 하지만 얼마 없어. 이제 직접 움직여야 해. 준성은 책상에 앉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세아를 직접 만나야 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함께 싸워야 했어요. 태호 차장? 네. 주소를 알려줘. 오늘 윤세아를 직접 만나겠어. 태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종이 한 장을 준성에게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반지하 집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준성은 그 종이를 꽉 쥐었습니다. 오늘 밤 모든 것이 시작될 겁니다. 밤 9시 윤세아는 다운을 재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다녀온 뒤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정민우 변호사가 증거를 모으겠다고 했지만 그게 얼마나 걸릴지 그리고 정말 가능한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세아는 창문 커튼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좁은 반지하 창문 너머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만 보였습니다. 쓰레기를 버려야 했습니다. 세아는 작은 봉투를 들고 현관을 나섰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골목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세아는 쓰레기통에 봉투를 버리고 돌아서려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가로등 아래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젖은 우산을 든 채 서 있었어요. 세아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죠. 하지만 그 남자가 고개를 들자 세아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준성이었습니다. 세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성이 여기에? 어떻게? 왜? 세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준성은 천천히 세아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조금 떨어진 곳에 두 사람이 더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오태호와 정민우였어요. 하지만 세아는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준성만 보였어요. 여긴 어떻게 해? 세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성은 몇 걸음 앞에서 멈춰 섰어요. 젖은 정장 차림이었고 머리카락에는 빗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세아를 똑바로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숨어 있는 곳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세아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더 물러섰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공포와 혼란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준성이 여기 있다는 것,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기요, 지금은 안 돼요. 다온이가 자고 있어서. 세아가 말을 더듬자 준성은 조심스럽게 한 손을 들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검은 케이스에 담긴 태블릿. 준성은 그것을 세아에게 내밀었어요. 보셨으면 합니다. 제발. 준성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세아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받았어요. 화면을 켜자 여러 파일들이 보였습니다. 세아는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어요. 반지 디자인 스케치. 화면 속에는 특이한 선과 각도로 그려진 반지 디자인이 있었습니다. 세아는 그것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이 디자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집안에서 자고 있는 다온의 목에 걸린 펜던트와 똑같은 선들이었죠.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위조 계약서 스캔본. 세아는 그것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3년 전 서율이 자신에게 내밀었던 그 서류. 혼전 계약서와 파혼 합의서. 세아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준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계속 보세요. 세아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사고 지시 메모. 서율의 필체로 쓰인 날짜와 시간, 그리고 버스 사고 처리 완료라는 글씨. 세아는 화면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건 증거였습니다. 자신이 당한 사고가 우연이 아니었다는, 계획된 것이었다는 명백한 증거. 마지막 파일. 로비 CCTV 영상. 화면 속에서 자신이 다운을 안고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서율이 냉소를 띤 표정으로 서 있는 모습. 세아는 그 장면을 보며 3년 동안 느꼈던 공포가 다시 밀려오는 걸 느꼈어요. 태블릿을 든 세아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준성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세아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조금 허리를 숙였습니다. 당신을 잊은 게 아니었습니다. 준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빼앗긴 거였어요. 우리 사실은 헤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세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년 동안 혼자 견뎌온 시간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자신만 잘못했다고 생각했던 날들. 그 모든 것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증명받은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요. 준성이 말을 이었습니다. 눈을 감기 직전에 저는 당신 이름을 불렀습니다. 세아, 윤세아. 제 기억 속 마지막 순간에 있던 사람은 당신이었어요. 세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고 어깨가 떨렸어요. 준성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세아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조심스럽게 한 손을 뻗었어요. 미안합니다. 당신을 지키지 못해서, 당신이 혼자 감당하게 해서, 그리고 너무 늦게 찾아와서. 바로 그때 반지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온이 잠옷 차림으로 나왔어요. 아이는 엄마가 없어진 걸 알아채고 깬 모양이었습니다. 다온은 계단 위를 올려다보며 엄마를 찾았어요. 엄마. 세아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계단을 내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온이 먼저 계단을 올라왔어요. 아이는 세아의 품으로 들어왔다가 문득 세아 옆에 서 있는 준성을 발견했습니다. 다온은 준성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아이의 눈은 맑고 순수했습니다. 준성도 아이를 내려다봤어요. 3살배기 여자아이. 자신과 똑같은 눈동자 색깔. 그리고 세아와 닮은 작은 코. 준성은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안녕. 준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온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준성을 계속 바라봤어요. 그러다 문득 아이가 자신의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목걸이를 풀어 준성에게 내밀었어요. 준성은 놀라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다온이 작은 손으로 펜던트를 준성의 손바닥에 올려놓았어요. 준성은 그것을 받아들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펜던트 뒷면에는 흐릿하게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어요. JS? 준성의 이니셜이었습니다. 준성은 펜던트를 손에 쥐고 다온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그를 물끄러미 보고 있었어요. 준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세아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다온이에요. 이다온. 다온이구나. 준성은 아이의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작은 손을 양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다온의 손은 너무나 작고 따뜻했습니다. 준성은 그 온기를 느끼며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걸 느꼈어요.
이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는 것, 세아가 혼자 낳고 혼자 키워온 아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은 3년 동안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 준성은 눈물이 났지만 참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내리도록 두었어요. 세아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년 동안 혼자 감당했던 무게, 아이의 아빠를 알려줄 수 없었던 죄책감,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두려움.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풀려나가고 있었어요. 준성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세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다온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준성의 목에 작은 팔을 둘렀죠. 준성은 아이를 안은 채 세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아이를 혼자 키웠습니까?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성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세아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참아왔던 숨. 준성은 다온을 안은 채 한 손을 뻗어 세아의 손을 잡았어요. 세아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준성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세 사람의 그림자가 천천히 한 줄로 포개졌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이. 떨어져 있었던 세 사람이 이제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뒤쪽에서 지켜보던 태호와 민우는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이건 세 사람만의 시간이었으니까요. 태호는 민우를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민우도 무언의 동의를 표했어요. 두 사람은 골목 입구로 향하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세아는 준성이 다온을 안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두려움과 안도감, 분노와 용서, 상처와 치유,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강한 감정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준성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다온이가 추울 것 같아서요. 세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반지하 집 안으로 준성을 들이는 것. 그건 자신의 가장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숨길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세 사람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좁은 반지하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준성은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방 하나, 좁은 부엌, 곰팡이가 핀 벽. 하지만 준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온을 침대 위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세아는 부엌에서 물 2잔을 따라왔습니다. 준성에게 하나를 건네고 자신도 하나를 마셨어요.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준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세아 씨, 아니 세아. 준성은 호칭을 바꾸며 조금 더 가까워지려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사과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과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도 압니다. 세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도 피해자였으니까. 하지만 결과적으로 당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게 제 책임입니다. 세아는 준성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세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우고 숨어 살면서 가끔은 이게 맞는 건가 싶었어요. 다온이한테 아빠가 없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몰랐고요. 준성은 세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여기 있으니까요. 세아는 눈물이 또 날 것 같았지만 이번엔 참았습니다. 대신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아직 두려워요. 서율이 다시 나타날까봐. 그리고 당신도 다시 기억을 잃을까봐. 준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시는 잃지 않겠습니다. 당신도, 다온이도, 그리고 이 기억도. 두 사람은 오랫동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밤이 깊어지고 거리는 점점 고요해졌어요. 하지만 반지하 집안은 오랜만에 따뜻했습니다. 세 사람의 숨소리가 조용히 공간을 채워갔으니까요. 그날 밤 반지하 집안에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세아와 이준성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준성은 세아의 손을 잡고 있었고 세아는 그 손을 느끼며 복잡한 감정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믿고 싶었어요. 준성을, 그의 말을, 그리고 이 순간을. 하지만 3년 동안 쌓인 상처와 두려움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아는 천천히 손을 빼냈습니다. 준성은 놀란 표정으로 세아를 바라봤어요. 세아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을 믿기까지 시간이 조금만 필요해요. 준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세아는 말을 이었어요. 3년 동안 저는 혼자였어요.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고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다온이를 낳던 날도,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도, 열이 나서 밤새 응급실을 찾았을 때도 전부 혼자였습니다. 세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두려워요. 이게 꿈은 아닌지, 내일 아침 일어나면 또 혼자인 건 아닌지, 당신이 다시 기억을 잃거나 아니면 서율 때문에 저를 다시 떠나는 건 아닌지. 준성은 세아의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준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좁은 반지하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뿐이었어요. 준성은 그 풍경을 한참 바라보다가 세아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당신이 믿을 수 있을 때까지 나 혼자만의 죄책감으로 서 있을게요. 준성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법적 절차도, 서율에 대한 고발도, 다온이에 대한 인정 문제도 전부 당신의 속도에 맞추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증거를 모으고 진실을 밝히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세아는 준성을 바라봤습니다. 준성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세아는 그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조금씩 마음을 열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마워요. 세아가 작게 말했습니다. 준성은 고개를 끄덕이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가 내일 다시 와도 될까요? 다온이 보러요. 세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성은 작게 웃었어요. 그리고 코트를 집어들고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기 전 준성은 다시 한번 세아를 돌아봤어요. 세아 씨,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준성이 떠난 뒤 세아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꽁꽁 묶어두었던 감정의 매듭이 조금씩 느슨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성은 약속대로 매일 반지하 집을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30분, 그 다음엔 1시간, 점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준성은 다온과 함께 놀아주고 세아와 저녁을 먹고 때로는 그냥 조용히 앉아 있기도 했어요. 세아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 사이 준성과 태호 그리고 민우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준성이 수집한 증거 자료들 위조 서류, 사고 지시 메모, CCTV 영상, 보험 처리 내역을 정리해서 검찰에 제출했어요. 동시에 세아의 병원 기록, 임신 확인서,
사고 당시 치료 기록도 모두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자료를 검토한 뒤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서율은 업무상 배임, 교통사고, 교사, 문서 위조 혐의로 소환되었어요. 처음에 서율은 모든 걸 부인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특히 서율의 필체로 쓰인 사고 지시 메모와 문상호 부장의 진술이 결정적이었죠. 문상호는 수사 과정에서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한 달 뒤 서율은 그룹 내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습니다. 명예회장 이도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가족이라도 법 앞에서 예외일 수 없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준성을 정식 후계자로 지명했습니다. 세아는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어요. 큰 건물, 낯선 사람들, 그리고 다시 떠올려야 하는 과거의 기억들. 하지만 조사실에 들어갔을 때 세아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똑바로 앉아 검사의 질문에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윤세아입니다. 직업은? 세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현재는 무직입니다. 하지만 3년 전엔 엘라인 로지스틱스 물류센터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아는 다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3년 동안 무엇을 해왔는지 생각했어요. 이 아이의 엄마입니다. 검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세아는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했어요. 서율의 협박, 위조 서류, 교통사고, 그리고 3년 동안 숨어 살아야 했던 이유까지. 세아는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털어놓았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세아가 조사실을 나오려는데 검사가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세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번 일로 한 가지만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세아는 검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누군가의 삶을 지우는 건 범죄라는 걸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세아를 배웅했습니다. 세아는 검찰청을 나와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준성과 민우를 봤어요. 준성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잘 끝났어요. 이제 진짜 끝난 것 같아요. 세아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준성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세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엘라인 로지스틱스는 새로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준성은 최고 경영자로 취임하며 첫 번째 정책으로 노동자 안전 강화와 싱글맘 복지 프로그램을 발표했어요. 회사 내 어린이 카페테리아를 만들고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계약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세아에게 제안했습니다. 정규직 안전복지 담당 매니저로 입사하는 것. 처음에 세아는 망설였어요. 다시 엘라인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건 과거와 마주하는 일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세아는 받아들였습니다. 이번엔 두렵지 않았어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직원들을 돕고 싶었고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아의 첫 출근 날 준성은 세아를 직접 회사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로비를 지나며 세아는 3년 전 이곳에서 면접을 봤던 기억을 떠올렸어요. 다운을 업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의실 문을 열었던 순간 그때와 지금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괜찮아요? 준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이제는요. 세아는 사무실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직원들을 상담하고 육아 문제로 고민하는 직원들을 도왔어요.
때로는 물류센터 현장으로 나가 안전 점검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은 고됐지만 세아는 행복했어요. 자신이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준성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점심을 함께 먹고 퇴근 후 커피를 마시고 주말엔 다온과 함께 공원에 가기도 했습니다. 다온은 준성을 아저씨라고 불렀지만 점점 더 편하게 대했어요. 어느 날 다온이 준성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아빠 어디 있어? 준성은 당황했습니다. 세아를 돌아봤지만 세아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하는 표정이었어요. 준성은 무릎을 꿇고 다온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다온아, 아저씨가 사실은... 하지만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세아가 다가와 준성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다온에게 말했습니다. 다온아, 천천히 이야기해 줄게. 조금만 기다려 줄래? 다온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놀이터로 뛰어갔습니다. 준성은 세아를 돌아봤어요. 세아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저도 당신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준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었어요. 중요한 건 세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이었으니까요.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세아는 다온을 데리고 회사 어린이 카페테리아에 있었어요. 다온은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었고 세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리고 준성이 들어왔습니다. 우산을 털며 세아를 찾았어요. 세아는 손을 흔들어 준성을 불렀습니다. 준성이 다가와 자리에 앉았어요. 회의 끝났어요? 네, 방금요. 다온이는? 저기요. 세아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다온이 블록을 쌓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준성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그때 다온이 두 사람을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엄마, 아저씨. 다온은 세아의 무릎에 올라앉았다가 준성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갑자기 준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같이 가자.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세아는 숨을 멈췄고 준성은 눈이 커졌어요. 다온이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아이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다른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르는 걸 보고 따라한 걸까요? 준성은 다온을 바라보며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세아는 다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아는 천천히 준성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준성은 세아를 돌아봤습니다. 세아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성은 다온을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준성의 목에 팔을 두르고 행복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아빠랑 같이 가자. 준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아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대신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세 사람은 함께 카페테리아를 나왔습니다. 비가 조금씩 그치고 있었어요. 준성이 우산을 펴서 세아와 다온을 덮어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하나의 우산 아래에서 천천히 주차장을 향해 걸어갔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두려움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세 사람이 함께 걷고 있다는 것.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시간 위에 세 사람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현재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준성은 다온을 안은 채
세아를 돌아봤습니다. 세아도 준성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시작? 비가 완전히 그쳤습니다. 하늘 사이로 햇살이 비쳐 나오기 시작했어요. 세 사람의 그림자가 주차장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이. 떨어져 있었던 세 사람의 시간이 이제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세아는 준성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준성도 세아의 손을 꽉 잡았어요. 다오는 두 사람 사이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힘든 순간이 올 것이고 넘어야 할 산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걸을 사람이 있었고 함께 지킬 아이가 있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세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준성이 시동을 걸고 세아가 뒤를 돌아보니 다온이 카시트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이의 얼굴에는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엘라인 로지스틱스 본사 건물이 멀어졌어요. 세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모든 게 시작되었고 이곳에서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준성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고 싶어요? 세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가요. 우리 집. 준성은 고개를 끄덕이고 핸들을 돌렸습니다. 차는 외곽도로를 따라 달렸어요.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오고 있었지만 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어둠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함께 갈 것이니까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